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뱃쌤입니다. 자, 오늘은 3회차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기초간호와 보건간호학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6번 보시면 역류성 식도염 식사 시 주의할 점으로 옳은 거. 자,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 뭐냐면요. 음식을 먹게 되면 위에서 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위산과 섞인 음식물이 다시 식도로 넘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죠. 그래서 위는 위상이 나오더라도 그 점액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식도는 위산이 섞인 음식물이 넘어가 버리면 금방 염증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굉장히 타는 듯한 통증, 속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식사 시 치과위로 먹고 식후에도 축위로 누워 있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질환일 때 이거를 해야 될까요? 급성이동 증후군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거는. 네. 다들 글씨가 너무 안 이쁘다고. 근데 이게 왜 잘 안 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일 때 이렇게 천천히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게 누워서 먹고 식후에도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류성 식도염일 때는 앉아서 먹어야 돼요. 예. 누워서 먹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겠죠. 자, 그리고 식후에도 앉아 있어야 돼요. 자, 2번에 보시면 토마토 주스나 탄산음료 제한해야 되겠죠. 권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식도점막을 자극하는 신과일 주스나 뭐 카페인이나 기름이 많은 음식이나 토마토 주스,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제한하도록 하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저섬유질 시기가 아니라요. 고섬유질 시기를 섭취해야 돼요. 그러면 왜 고섬유질 시기를 섭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비가 심해지면 복압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위산역류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섬유질 시기를 섭취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4번에 보시면 그래서 과체중 시 체중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뭐를 예방하기 위해서? 복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복압이 높아지면 더 식도로 역류해 버리니까. 자, 5번에 보시면 잠을 잘 때는 침대머리를 높여줘야 돼요.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7번 심한 설사로 인해 탈수가 있는 어린이에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거. 우리가 아동들 나이가 더 어릴수록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게 됐을 때 탈수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죠. 자, 1번 보시면 탈수가 심한 어린이한테 많은 양의 물을 마신다. 물만 마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설사나 구토가 심하면요, 전해질 부족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물만 먹이면 전해질 부족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물과 함께 전해질 용액을 같이 공급하도록 한다.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물, 설탕물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 되죠. 자, 이번에 보시면 지사제 먹여도 될까요? 아니에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지사제 금지예요. 우리가 그 지사제는 설사를 멈추는 약인데 왜 금지예요? 우리가 설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세균이나 독소 같은 게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도록 빠르게 배출하기 위해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을 지키는 일종의 방어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사제를 이용해서 억지로 설사를 멈추게 되면 이런 독소 배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지사제 사용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보통 뭐 주나요? 정장제를 주죠. 정장제는 전반적인 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에 보시면 설사 횟수와 양상 잘 관찰해야 되겠죠. 네. 자, 4번 탈수 증상인 천문, 팽창, 다뇨 완전히 다 반대로 나왔죠. 탈수가 심해지면요. 천문 부위가 함몰이 되죠. 다뇨가 아니라 핍뇨 증상이 나타나죠. 핍뇨는 시간당 30cc 이하, 하루를 봤을 때 400~500cc 이하를 말하는데 우리 몸에 체액이 부족하면 밖으로 내보내는 소변량을 적게 해요.
내 몸 안에도 수분이 부족하니까. 자, 그래서 핍뇨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자, 이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는데 그냥 빠른 게 아니라 빠르고 약해요. 그래서 빠르고 약한 맥박과 호흡이 나타나는 거다. 이거 외에도 뭐 체중이 감소된다, 아니면 체온이 상승한다, 피부 탄력성이 감소한다, 이런 탈수 증상 잘 관찰해야 되겠죠. 자, 5번. 피부를 청결히 하고 같은 자세로 눕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탈수 증상으로 피부의 탄력성이 저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부 손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체위 변경 잘 해줘야 되겠죠. 28번. 성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로 오른 거 30대 2지요. 예. 우리가 대부분 30대 2고요. 딱 한 경우에만 15대 2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15대 2였죠? 소아나 영아한테 제공하는데 제공자가 의료 제공자 2인일 때. 그래서 소아나 영아 의료 제공자 2인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15대 2라고 보시면 돼요. 29번. B형 감염, 우리가 보통 B형 감염이라고 하고 혈청, 혈행성 감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B형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 옳은 거 1번, 혈청성 감염의 간염원은 환자나 보균자의 혈액은 맞아요. 근데 대변이 아니죠. 네. 혈액과 대변은 뭐예요? A형 감염이죠. 그래서 혈액과 보통 체액이다. 체액이 뭐예요? 뭐 땀이나 뭐 이런 타액이에요? 아니요. 정액이나 질분 비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니면 감염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도 걸릴 수 있죠. 자, 2번 보시면 환자의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이것도 A형 간염이네요. 자, 3번.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 보통 혈액과 체액으로 인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마스크가 아니고 오염된 주사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4번. 면역을 위해 예방접종 실시해야 되나요? 예, 맞아요. B형 간염 예방접종이 있죠. 예. 언제 맞는 건가요? 0, 1, 6개월 간격으로 맞아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맞는 거야? 내가 이번 달에 맞았어요. 그러면 이번 달을 기준으로 1개월 뒤, 이번 달을 기준으로 6개월 뒤에 총 3차에 걸쳐서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5번. 사용한 주사 바늘은 뚜껑을 씌우지 않고 혈액 오염 폐기물에 버려야 될까요? 이거는 맞아요. 네, 이 내용은 맞는데 혈액 오염 폐기물이 틀렸죠. 우리 우리 몸에 손상을 주는 뭐 따진 깨진 앰플 같은 거나 아니면 칼이나 아니면 이런 주사 바늘 이런 것들은 손상성 폐기물 통이죠. 30번. 만성적인 거대 적혈구성 빈혈인 악성 빈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우리가 악성 빈혈을요, 만성 거대 적혈구성 빈혈이라고 해요. 적혈구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분열이 안 되고 그냥 크기만 비정상적으로 막 커지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거대 적혈구성 빈혈이다. 이 악성 빈혈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비타민 B12가 결핍돼서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 비타민 B12가 어디서 흡수가 되냐면요. 소장에서 흡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위에서 내인자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비타민 B12가 결핍된 환자들을 보면요. 위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네. 어떤 환자들이냐? 위축성 위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에요. 위축성 위염. 오늘은 글씨가 더 이상하네요.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축성 위염을 가진 환자들이 위에서 내인자라는 물질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소장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를 못 해가지고 이 결핍으로 생기는 게 악성 빈혈인 거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주기적으로 대변 검사를 실시해야 돼요. 왜? 위축성 위염은요, 위암의 발생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비타민 B12는 위축성 위염을 가진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위암 발생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대변 검사를 해서 위암을 조기 발견하도록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파괴되는 거예요. 용혈성 빈혈이라고 하죠. 우리 가끔씩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혈액 검사를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실로 내려보는데 검사실에서 굉장히 많이 전화가 와요. 환자 그 혈액 샘플 용혈됐어요라고 와요. 적혈구가 파괴된 거예요. 자, 3번 신체의 철 함유량이 정상보다 저하된 상태이다. 철분이 결핍된 거죠. 결핍성 빈혈이죠. 자, 골수에서 조혈 기능, 혈액을 만드는 조혈 기능이 저하됐대요. 재생불량성 빈혈이네요. 자, 증상으로는 혀의 통증, 숟가락 모양의 손톱을 보인다. 이것도 철분 결핍성 빈혈이에요. 그러면 악성 빈혈의 증상은 뭐예요? 우리 초기에는 빈혈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그냥 기운이 없어지고 심하면 뭐 호흡곤란도 심해지고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한테 악성 빈혈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위축성이요. 위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장애 증상도 많이 나타나요. 소화가 안 되고 체중이 감소하고 뭐 오심과 구토나 뭐 복부팽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신경계 증상으로 미각이나 후각이 감소하기도요. 예? 왜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요? 보통 비타민 B12의 기능이요. 적혈구도 성숙시키는 기능이 있지만 신경계 기능에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신경계 증상으로 미각이나 후각이 감소를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간호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외울 수 없어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지 오랫동안 남아있겠죠. 31번 보시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전립선 비대가 뭐냐면요. 남성한테만 걸리고요. 보통은 60대가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남성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방광이죠. 방광이고 여기가 이제 요관이에요. 요관이 뭐예요? 소변이 나오는 관이죠. 근데 방광 바로 밑에 남자들은 전립선이 있어요. 근데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전립선이 엄청 비대해지고 커지죠? 그러면 뭘 눌러요? 지금 요관을 눌러요.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증상인 거예요. 소변도 안 나올 뿐더러 내가 소변을 봐도 충분히 내보내지를 못하니까 잔뇨가 심하고요. 그리고 잔뇨가 심하니까 소변을 자주 보겠죠? 빈뇨가 또 심하고요. 밤에까지 해서 소변을 봐요. 야뇨증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 줄기도 가늘어지고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대상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실금을 하는 건 요실금이죠.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복압이 높아져서 실금을 한다. 복압성 요실금이네요. 자, 2번에 보시면 수술후 세척액은 멸균 죽는수 아니죠. 우리 몸의 세척용액은 뭐만 사용해요? 생리식염수만 사용할 수 있어요. 멸균이 들어가야 되겠죠. 멸균 증류수는 뭐예요? 물을 멸균시킨 거예요. 생리식염수는 0.9%. 우리 몸에 수분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장성 요객을 사용해요. 세척 용액은. 그게 뭐다? 0.9% 생리식염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 보시면 수술 후 세척을 하는 이유는 요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수술을 어디를 통해서 하냐면 요관을 통해서
요도구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척을 하지 않으면 이 출혈된 혈액이 뭉쳐가지고 떡 같은 거를, 피 덩어리 같은 걸 형성을 해서 소변이 안 나오게 막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색깔이 깨끗해지고 혈액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2, 3일간 세척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세척용액 뭐라고요?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고요. 자, 4번. 요일을 느끼자마자 소변이 바로 나오고 소변줄기가 세진다. 다 틀렸네요. 소변이 바로 안 나와요. 엄청 힘을 줘야 천천히 나오고요. 소변줄기도 가늘어지죠. 5번. 수술 후 치골상부에 온찜질을 한다. 치골상부에 뭐가 있어요? 방광이 있죠. 방광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온찜질을 시행하는 거예요. 32번 보시면 치아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입모양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입모양을 만드는 역할은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저작 기능이죠. 우리 씹는 기능을 저작이라고 하잖아요. 자, 2번. 미용 기능만 있다고 해서 틀렸어요. 자, 3번. 주요 기능은 저작이며 씹는 기능이며 자, 발음에도 관여를 하고 심미적 기능도 있어요. 미적 기능도 있는 거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음식물을 소화 흡수 시키는 기능을 한다? 소화 흡수에 도움을 주는 거죠. 5번에 보시면 대화 시 모음 발음이 아니라요. 자음 발음을 정확하게 해줘요. 기역, 니은, 이렇게 자음. 33번. 치과에서 사용하는 진공흡입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석션기죠. 자, 1번. 진공흡입기로 시술 부위에 혀와 뺨을 견인할 수 있어요. 의사가 뭔가 오른쪽 치아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환자 혀가 계속 오른쪽 치아 쪽으로 가려고 하면 진공흡입기로 혀를 잡아서 저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견인이 가능하고요. 자, 2번. 진공흡입기의 팁이 직접 치아에 닿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3번. 진공흡입기 내로 연조직이 빨려 들어가면 흡인기를 낮춰줘야 돼요. 왜? 연조직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4번. 진공흡입기 팁은 환자 진료시마다 교체해야 되나요? 맞아요.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치료 중에는 진공호흡기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사용을 해서 타액이나 세척액을 흡인해서 구강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34번. 구법을 뜸이라고 하죠. 구법의 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뜸은요, 뜸을 사용해서 그 경혈 부위라고 하죠. 혈 부위에 열을 가해가지고 순환을 증진시켜주는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뜸의 작용에는 2번이 정답이에요. 면역작용, 반사작용, 중혈작용, 신진대사, 그리고 1번에 보시면 이제 유도작용. 여기 2번에 없는 것들. 그리고 혈액순환 작용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유도작용이란 아픈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그 경혈 부위에 뜸을 떠요. 자, 그래서 자극을 주면 다른 부위까지 이제 혈관이 확장되고 수축되는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자, 면역작용은 저항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거. 자, 반사작용은 뭔가 손바닥이나 어떤 그 일정한 부위에 뜸을 뜨면 이거와 관련된 오장육부 이런 거에 반사적인 영향을 줘서 병을 치료하는 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중혈작용은 적혈구나 혈색소가 증가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혈액을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다. 자, 신진대사 작용은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거, 혈액순환 작용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35번. 침을 맞는 경락의 부위와 뜸을 놓는 자리로 오른 거 경혈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혈은 우리 몸에 기가
출입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해요. 한방 쪽에서는. 그래서 친구 치료에 자극점이 되기도 하고 질병에 대한 반응점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침을 놓게 되는 거지요. 36번 보시면 초등학생에게 손 씻기 시범 교육을 실시했다.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오른 거 시범 교육의 효과네요. 예. 비용이 적게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범을 보일 때 소수에게만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경제적이지 않아요. 예. 자, 2번. 준비 시간이 적게 드나요? 아니죠.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준비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해요. 자, 3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 비판 능력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패널 토의, 배심 토의가 더 맞겠네요. 비판하는 능력. 패널 토의라고도 하고 배심 토의라고도 하죠. 자, 교육 내용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나요? 맞지요. 예. 그래서 시범 교육으로 예로 많이 나왔던 게 뭐라고요? 초등학생 손 씻기나 아니면 뭐 칫솔질 교육. 만성 신부전 환자 복막 투석 교육시키는 거, 당뇨 환자 인슐린 교육, 주사 교육시키는 거, 임산부들 신생아 목욕시키는 거, 교육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다 그랬죠. 자, 5번. 단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나요? 아니죠. 소수에게만 적용이 가능해요. 예. 그러면 단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거는 뭐에 들어가죠? 대중매체에 들어가지요. 37번. 보건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교육자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해야 되나요? 안 돼요. 예. 학습자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학습자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는 게 학습자들이 원하는 요구도를 먼저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듣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용을 선정해야 되겠죠. 자, 2번. 대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나요? 맞지요. 2번이 정답이네요. 자, 교육에 맞는 환경 설정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대상자의 요구도를 사정하는 거다. 우리가 보건교육을 할 때 이 학습자들을 참여를 시키려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자 요구도를 사정하는 거다. 자, 4번. 질병 발생 후 대처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다. 질병 발생 후가 아니죠. 치료가 한 것도 아니에요. 보건교육을 하는 목적은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질병 발생 전에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지식이나 태도나 습성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발생 후에 하면 안 되고 치료 가능한 목표 이런 거라고 나오면 틀려요. 38번 보시면 다음 중 왕래식 교육 방법으로 옳은 거 면접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일방적이네요. 강의도 일방적 교육 방법. 영화 상영도 그냥 틀어주는 거잖아요. 라디오도 그냥 듣기만 해야 되는 거고 포스터도 그냥 붙여놓은 거 우리가 봐야만 되니까 나머지는 다 일방적 교육 방법이다. 39번 보시면 발생률과 유병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를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유병률은 뭐예요? 그냥 전체 인구예요. 전체 인구 수분에 내가 보고자 하는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수예요. 자, 발생률은 분모가 건강한 전체 인구 수예요. 자, 그리고 분자는 새롭게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수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유병률은요, 현재 내가 보고자 하는 뭐 고혈압을 고혈압 말고 우리 수두를 예로 들까요? 예. 수두에 대한 유병률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전체 인구수예요. 예, 예전에 걸렸든 지금 항체를 갖고 있던 이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전체 인구수. 전체 인구수 중에 지금 수두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수를 보는 거고요. 자, 발생률은 건강한 전체 인구수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수두를 앓았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빼야 돼요. 현재 지금 수두로 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다 빼야 돼요. 그리고 분자는 새롭게 수두를 진단받은 사람 수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발생률의 분모는 특정 질환에 이완된 사람을 포함이 아니라 제외해야 하죠. 제외한 건강한 전체 인구수야.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유병률은 질병의 발생률과 유병기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자, 유병률은 발생률과 유병기간, 내가 병을 앓고 있는 기간을 유병기간이라고 하죠. 이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유병률이 높다는 거는 발생률이 높고 유병기간이 길다는 거다. 그러면 유병률이 높아지겠죠. 현재 이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수를 말하는 거니까. 자, 근데 유병률이 낮다는 거는 발생률이 낮고 유병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짧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병을 앓고 있는 기간을 유병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짧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치명률이 높아서 빨리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빨리 치유되는 질병. 감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병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유병률은 질병의 발생률과 유병기간에 영향을 받는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발생률이 클수록 유병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자, 기간 유병률은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예. 사용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기간 유병률은요. 내가 특정 기간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그 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유용하지 못하죠. 자, 5번. 유병률이 낮다는 거는 여기 나오죠. 치명률이 높아서 빨리 죽거나 빨리 치유돼서 유병기간이 짧은 걸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40번 보시면 WHO의 1차 보건관리를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81년도부터 설치된 보건의료 사업조직은 1번 보건진료소죠. 그래서 WHO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요. 1차 보건관리를 강조를 했어요. 1차 보건관리가 뭐냐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소외됨 없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받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도시에만 집중해 있잖아요. 섬이나 아니면 저 벽지, 오지, 농촌, 저 꼴짝이로 갈수록 병원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부터 뭐 의료 서비스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벽지, 오지 이런 그 병원이 없는 취약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농어촌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보건진료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의사가 없죠. 의사가 아니라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해서 간호사가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보건진료소로 나가 있는 거지요. 41번. WHO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요소 중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대요. 거리가 멀다고 이용을 못하면 안 돼요. 접근성이죠. 이거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2021년도. 자, 3번에 주민의 참여가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주민의 참여는요, 시험에 많이 나올
답답해요. 예, 1차 보건 의료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우리가 1차 보건 의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고 아무리 좋은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1차 보건 의료가 성공하는 거다. 참여를 해야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나 마을 건강한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고 나오죠. 자, 4번 지불 부담 능력. 우리 그 1차 보건 의료 요소가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접근성, 하나는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불 부담 능력. 내가 돈을 낼 수 있는 그 능력에 맞게 돈을 받아야지 내가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주민의 지불 부담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보건과 관련된 건 과학적이고 기술적이어야 되죠. 우리가 미신 믿고 뭐 굿하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42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1번.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계층이 대상인가요? 아니죠. 능력이 있는 계층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은 어디에 들어가요? 사회보험에 들어가잖아요. 사회보험에 뭐가 있죠?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에 들어가잖아요.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계층이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계층이 대상인 건 뭐예요? 없는 계층은 공공부조죠. 그래서 공공부조에는 뭐가 들어가요?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재고, 보훈사업이 들어가겠죠. 자, 2번 보시면 고소득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건강보험은요, 가입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의무적, 강제적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의무적, 강제적인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은 1종과 2종으로 나뉘나요? 아니죠. 1종과 2종으로 나뉘는 건 의료급여죠. 자, 4번. 농어촌 거주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되나요? 아니지요. 우리가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으로 나뉘죠. 근데 이거는 뭘로 기준을 삼아요? 임금소득자인지 아니면 비임금 소득자인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공무원을 다니거나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럼 임금소득자죠. 뭐에 가입돼요?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되는 거고요. 자,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니면 뭐 어업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임금 소득자에 들어가서 이거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농어촌에 산다고, 거기에도 학교 선생님이 있고, 공무원 있잖아요. 회사 다닌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농어촌에 산다고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번.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이죠. 5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사회보장의 유형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가 있지요. 그래서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에는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재고, 보훈사업. 사회 서비스에는 아동복지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같이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는 거지요. 43번. 노인요양보호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거 시설에 입소해서 도움을 받는 거죠. 3번이 정답이네요. 우리가 장기 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거지요. 자, 그리고 시설급여. 시설에 입소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현금급여가 있지요. 특별 현금급여는 현금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돈으로 직접 받는 거죠. 그래서 재가급여에는 방문 요양이나 목욕이나 주야간보, 단기보, 복지용구가 들어가고요.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과 노인 요양 시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인원수 차이라고 했죠. 10인 이상이면 노인요양시설, 4명에서 9명 이하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4명이라 5명이죠. 자, 그리고 특별연금급여는 현금으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족요양비가 있어요. 시험에도 특별연금급여에서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요양비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등급을 받았어요. 요양 등급을 받았어도 내가 너무 섬에 살고 있고 저기 꼴짝이에 살고 있으면 장기 요양 기간이 없어요. 자, 이런 장기 요양 기간이 없는 도서벽지에서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았을 때는 한 달에 얼마씩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특례 요양비가 있죠. 특례 요양비는 장기 요양 기간이 아닌 곳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지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 지급을 해주는 건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가족요양비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특별 현금급여에 들어가고요.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돌봐주는 거죠. 재가급여에 들어가요. 주야간보호는 일정 시간 동안 돌봐주는 거예요. 재가급여에 들어가고요. 요양병원 간병비 특별 현금급여에 들어가겠네요. 44번 보시면 기온, 기습, 기류 3요소를 종합해 인체가 실제로 느끼게 되는 온도, 기온, 기습, 기류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온감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온도가 되겠네요. 자, 1번의 지적 온도는요, 생활하는데 가장 적절한 온도를 말해요. 불쾌지수, 기온과 기습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쾌감대는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기후 범위를 말해요. 카타 냉각력은 기온이나 기습, 기류 이 세 가지가 종합해서 나한테서 열을 빼앗아가는 힘을 카타 냉각력이라고 하지요. 45번 보시면 도심의 온도가 이상고온으로 주변보다 높아요. 도심의 온도가 몇 도? 5도씨 정도 높게 나타나는 현상, 열섬 현상이지요. 우리가 그 온실효과는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층이 되게 두꺼워져서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 되게 올라가는 걸 온실효과라고 하죠. 자, 열섬 현상은요, 보통 도시에서 많이 나타나죠. 도시에서 특히 겨울철 아니면 뭐 밤에 불야성을 이루잖아요, 도심에는. 그러다 보면 도시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도심의 온도가 이 변두리보다 5도씨 정도 좀 높게 되는 거예요. 더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상승해요. 그리고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지요. 하강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런데 더운 공기는 상승해 버리고, 주변의 찬 공기가 우리 그 도심으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 도심에 먼지 등과 함께 섞여가지고 차가운 공기가 무거워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그 공기가 깨끗해지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깥에서 보면 진짜 도심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열화상 카메라를 봤을 때 열이 엄청나대 그래요. 문제가 뭐냐? 우리가 숨쉬는 공간에 대기오염 물질들을 머금은 상태로 이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에 띠를 두르는 것처럼 먼지 기둥이 쌓여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열섬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의 군집독은 어떤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나요? 실내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되어 있을 때 뭐가 부족해서?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공기 성상의 변화로 일어나는 거지요.
기온 역전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대기오염 물질이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기오염이 더 심해지는 거. 자, 엘니뇨는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진다 엘니뇨.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진다 라니냐지야. 46번 보시면 수인성 감염병에는 물로 인해서 많이 되죠.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의 특성으로 오른 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 이질, 콜레라 이런 것들이지요.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2번 대체로 이완율과 치명률은 낮아요. 수인성 감염병에 걸렸다 해서 죽지는 않죠. 자, 3번 계절의 영향보다는 그냥 연중 다 발생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언제 더 많이 발생한다? 하절기에 더 많이 발생한다. 왜냐면 우리 여름에 최근 들어서 비도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곰팡이나 세균 이런 것들이 잘 번식해요. 그래서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 4번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웬 말이에요. 음용수 관리를 해야죠. 먹는 물로 통해서 감염병이 생기는 거니까. 자, 5번 환자 발생이 일률적인 게 아니고요.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어떻게? 같은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용수 관리를 진짜 잘해야 하죠. 47번 보고에 들어있는 자연 독소로 오른 거 테트로도톡신이죠. 무스카린 버섯이죠. 아미그달린은 청매죠. 청매가 뭐예요? 덜 익은 매실. 그리고 에르고톡신, 에르고타민은 맥각 중독이죠. 솔라닌 감자 눈의 있지요. 48번 보시면 의료인에게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오른 거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한다. 인두제지야. 자, 사람 머리두, 사람인 머리두, 사람 머리수에 따라서 진료비를 지불한대요. 인두제죠. 그래서 주로 1차 진료 의사들한테 지불하는 제도고요. 이거는 뭐에 중점을 둔다 그랬죠? 예방에 굉장히 관심을 둬요. 왜? 내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월급은 많아지는데 이 환자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다시 다른 큰 병원으로 전원을 가야 돼요. 그러면 내 환자가 빠져나가니까 내 월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둬요. 자, 봉급제는 보통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영국 같은 나라에서 운영되는 국가에서 그냥 봉급을 주는 거예요. 단점이 뭐냐? 내가 환자를 열심히 안 봐도 내 내 보수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에만 관점을 둬요? 승진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총액계약제는 지불자 측과 환자와 그리고 병원 측이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 진료를 받는 거죠.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에 따라 미리 진료비를 정해놓는 사전 보상제고요. 행위별 수가제는 사후보상제죠. 그래서 환자가 진료를 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진료비나 재료비, 검사비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합산해서 돈을 내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포괄수가제가 병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49번 레이노시병을 일으키는 작업 환경으로 오른 거 레이노병은요. 진동, 추위에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자, 고온 환경으로 생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열중증이죠. 그래서 뭐 열경련이나 열허탈, 뭐 일사병, 열사병이 들어갈 수 있고요. 고압, 높은 압력에서는 이제 잠암병이죠. 저압은요, 고산병이죠. 소음이 있는 환경, 난청이 될 수 있겠네요. 50번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환경관리인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예방대책으로 오른 거 1번 보시면 전통적 생산기술로 회귀하면 안 되죠. 최신의 기술로 안전한 생산기술을 도입해야 되는 거고요. 자, 2번 작업환경 개선 및 위생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돼요. 2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건강진단을 간헐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야간 근로 축소하고, 근무 시간을 연장할 게 아니라 근무 시간이나 작업 강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적절한 휴식 시간을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중보건 쪽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잘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